출발 새아침. (2019년 11월 4일은) 93주년이 되는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현대의 점자는 1821년 프랑스인 루이 브라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한글 점자는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서 1926년 11월 4일 오늘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시대 시각장애인 학교 교사였던 그는 1920년부터 연구원 8명과 함께 연구를 시작해서 6점형 한국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었고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는 별칭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감각 중 가장 중요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점자의 날을 맞아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노영의 출발 새아침에서는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공천을 포기하고 당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바보 의원 희철이, 그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 민낯에 대해서 솔직담백한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쓴소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벗이죠. 이종훈 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입니다. 그 평론가님, 저희 스튜디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넉대, 줌인, 줌아웃 이런 것도 좀 되고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명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조명. 이거 봐. 예. 딱 단독 샷도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들어와 보세요. 근데 네. 조명 기왕이면 밑에서 위로 뿜어주는 그런 조명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설치하면 얼굴이 훨씬 더 환해 보이지 않을까. 일단 저희 센터장님, 황보선 센터장님과 또 저희 대표, 이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독도 추락 헬기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추락 헬기는 독도 남쪽 600m 지점 수심 78m 해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일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서 헬기 동체 안에서 시신 한 구, 또 동체와 90m 떨어진 꼬리 쪽에서 두 구를 발견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이 꼬리 쪽 시신 두 구는 당일날 인양을 했습니다. 동체 내부가 협소해서 한 구는 인양 후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제 유실 방지망까지 설치하고 인양을 했지만 시신 한 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이거나 영상 판독이 잘못된 것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실종자는 5명이고요. 이 수습한 시신의 신원은 부기장과 정비실장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오전에 수중수색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길어질지 모른다 이런 네. 관측이고요. 네네. But 이런 속에 좀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논란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당일 KBS 영상 관계자 2명이 독도에서 하루 숙식을 했다는 거고요. 우연히 추락 헬기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사고 직후 독도 경비대가 헬기 진행 방향 파악 차원에서 공유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했다. 네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지금 논란인 겁니다.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KBS 측은 이륙 장면이 담긴 20초가량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을 했다라고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을 한 점,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단독 보도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허락 없이 20초 촬영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주었으면 우리가 수색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수색 초기 특히 초동 대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활이 걸린 또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고. 네. 근데 왜 이거를 20초 촬영해서 미안하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좀 본말 전도가 되는 건가요? 좀 뭔가 이 해명이 조금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영상 제공을 안 한 건 명백히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네, 그거는 분명히 더 잘못인 것 같고 나머지는 설명을 붙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재난방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KBS 나름대로의 또 사정도 있었겠죠. 이제 이 촬영하신 분이 정식 카메라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제 내부 판단이 좀 이제 있었겠죠, 나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여튼 좀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태국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 태국 방문 중이죠. 네. 어제 간라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인사를 나누긴 했습니다. 사진도 다 같이 함께 찍기도 했고. 네.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국 20개국 그 G20 정상회의에서 8초 동안 악수하고 그때 잠깐 인사한 뒤로 4개월여 만에 이제 만난 건데, 깊은 대화가 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번에 회의가 좀 며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사이에도 계속 좀 만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청와대 쪽 설명에 따르면 회담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 뭔가 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이낙연 총리하고도 만났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남은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개. 지금 데이비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담당 차관보가 내일 방한을 합니다. 역시 미국 쪽에서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게 당장은 발등에 불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속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 지소미아 이 종료 결정한 것을 이제 놓고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등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일단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갈라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죠.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의 그런 갈라 만찬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국하고 일본이 정상끼리 조금 부담 없이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간이다라고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군요. 네, 그러게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본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베 총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죠. 아베 총리는 본인 또 나름의 어떤 정치적 계산과 일정이 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개헌 맞습니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네. 당분간 이기조로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앞에서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강대강 토론 시작합니다. 정말 할 말 정확하게 세게 잘해주시는 우리 두 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김영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예전에 두 분이 항상 같은 라인에 앉으셨었는데 지금은 아예 저희가 그냥 마주보고 앉으셔서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라디오 들어오셔서 실시간 라디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준비된 음성부터 한번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 토론이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게 뭐였는지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나경원 그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사이에, 예, 여러 가지 고생 요구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강기정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네, 우기다가 뭐요? 강기정 수석 딱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마세요라고 말하니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뒤에 앉아 계시다가 우기다가 뭐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여당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병두 의원님 어떠세요? 뭐 그냥 인과응보? 인과응보? 누구가 누구에 대한 무슨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우기지 말아야 우기지 않죠. 이거는 야당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회에서 제일 보성 사나운 게 뭐냐면 네. 어디 헌법기관한테 개별 헌법기관한테 그런 식으로 대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기관 아닌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다 명시돼 있어요. 공무원도 헌법에 돼 있고 검사, 판사, 감사원 또 우리 국무위원 장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헌법기관이에요. 공무원도 공직자도. 그런데 어디서 뭐 주소들은만 있어갖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들어오면 어디 헌법기관한테 개별 헌법기관한테 그런 식의 얘기하냐고. 제가 상임위원장이지만 제가 뭐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주의 주라고 하면 주의는 줍니다만 저는 논리 대 논리 실력 대 실력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래 제 지론이에요. 다만 이제 그 칙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야 간의 대화를 갖다가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좀 그렇죠. 좀 약간 못 참으셨나 본데. 지금 일단은 개별 헌법기관인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우리 다 헌법기관 맞다.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건데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은 놀랍고 놀랍지도 않아요. 일단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가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피감 기관에 증인하고 의원 간에 이제 고성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놀랍지 않다는 거는 그 당사자가 강기정 수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물론 이제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말이 나오게끔 된 이제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적을 했죠. 아니 대통령 상 끝나고 몇 시간 있다가 미사일 쏘아야 되는데 안보조가 좋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부터 서로 사실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됐고 사실 이제 결정타가 됐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노영민 실장한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게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가장 잘한 일이다. 못한 거는 생각 안 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못한 건 생각 안 난다. 이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당하다. 무슨 사실 야당 의원 약 올리는 듯한 이런 이제 답변이라고 판단하고 아마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면 약간 핵심을 찌든지 촌철살인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 갖다 감정이 앞장서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하여간 저는 제가 국회의원 기자 생활 이렇게 수십 년 하면서 기자 때까지 보면 한 30년 가까이 이게 여의도 출입을 했는데 정말 제일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한테 금기시한 게 그겁니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 뭐 일어서 보라고 하는 거. 뭐 피감기관 보고 심지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안 가요. 국회의원 매번 그러던데 원래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국회의원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지금 노 변호사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국회의원은 맨날 삿대질하고 네,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청와대 나오고. 정부 기관들은 그냥 내내 그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게 막 그 국회에 처음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네, 네. 국회의원의 본령은 그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저는 본령이 몰랐는데.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스스로 부끄러워요. 일단 물론 그 정부의 답변에 있어서 뭐 내용은 이제 안보 지금 상황이 좋냐 안 좋냐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뭐 안보 상황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핵실험 없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좋습니다. ICBM.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너무 청와대 사람들이 야당 의원을 무시한다. 그리고 너무 예의가 없다. 노영민 시장도 봐라. 못한 건 생각 안 난다. 이거 너무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 말 듣고 어느 국회의원이 여기 대해서 아이 그래 당신 말이 맞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저는 뭐 우리 민병도 의원 말씀하신 거, 네. 그 안에 국회의원이 보여주었던 이 불성사나운 모습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좀 100번 동의합니다. 네, 그건 동의하지만 그런 면에서 민병도 의원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모범적인 그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의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대통령 상 끝나자마자 3시간 후에 미사일 쏜 거. 그 전에 조문 보내서 그나마 조금 무슨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했다가 황당하게 3시간, 4시간 후에 미사일 쏘아대는 거 보고서 그러면은 최소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북한에 항의를 해도 100번 해야죠. 그런데 그런 뭐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대답하는 게 우리도 미사일 시험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정말 그것도 국회 공식 답변에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점을 야당 의원이 지적하셨다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맞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행동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질 얘기까지 나오는데 경질이 맞습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그 4건의 수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시킬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에서 온당한 어떤 이 매너나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무수석을 상대로 해서 경질하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것도 또 제1야당 대표로서 좀 과하지 않냐. 정무수석이 매너가 없었고 예의가 없었던 건 인정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나경원 원내수석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행해진 고발이나 이런 거는 왜 수사 안 하냐. 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근데 우리 김영태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본질적인 얘기 안보 현재 상황이 좋냐 나쁘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날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말 온당치도 않고 창피한 얘기죠. 창피하다. 다만 이 얘기는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길래 저도 쭉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그 말을 쓰시더라고요. 낄끼 빠빠. 아마 이제 연말 되면 다들 술자리 있고 그러면서 건배사 할 텐데 요새 정말로 매너 있는 사람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근데 그날 이렇게 사실 어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피려가는 그래서 감정이 격화됐던 사람이 당사자인 노영민 대통령 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니라 뒤에 앉아있던 사실 본인한테 질문도 하지 않았던 정무수석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사실 황당하죠. 그럼 좋습니다. 제가 연말 송년사로 하나 답을 할게요. 버디.
버디가 뭐예요?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우리 여야 간에 네, 또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인생을 살면서 또 갑자기 또 훈훈한 마무리를 갑자기 건배사를 하실. 잠깐만 이거 지금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강기정 정무석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낄낄빠빠를 못했다는 게 김용태 의원 말씀이신데 네, 뭐 그렇게 사실 많이 강기정 수석은 이번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조국석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조용히 수사라고 하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 말해가지고 한번 약간 이슈가 됐었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거는 나 그렇게 말했던 거 적절했다고 본다. 이렇게 또 요 최근에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놀랬고 한편으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아, 강수석 님이 원래 스타일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황당하죠. 황당한데. 저는 사실 이 강기정 수석의 그 답변 태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말로 본질적으로 현재의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그 정부가 인식하는 태도가 옳은지 다음에 알겠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옳은지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보 상황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문상을 하고 바로 포를 쓴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인데 하나가 그럴 수 있죠. 그 문상은 문상이고 정치는 정치인 겁니다. 북한 문법에서 볼 때. 북한 문법이 어떤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문상을 했으니까 군명이 와야 될 전환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나이브한 인식이고 나이브한 기대이고 첫째는.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 무기 체계가 굉장히 우리가 북한의 어떤 도발 실험만 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북한의 어떤 도발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일본 다 평가할 때 우리 어떤 미사일 공격 능력을 북한한테 아직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국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작전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에 이제 비밀리에 비공개리에 보고된 것들 이런 것들 종합 보면 아직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하는 얘기고 오죽 답답하면 안기부 국방위원장이 한 3개월 전인가 한번 좀 일부 내용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우리가 막 획기적으로 바꾸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유에스 정님께서요. 마주보고 앉으니 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박훈경님께서 민병대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태형님께서 5호 카메라가 늘었네요. 이렇게 저 예쁘다는 말은 안 하시고 이렇게밖에 다 말씀들 안 하시는데. 아까 그 말씀은 제가 하나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도 당연히 미사일 훈련하고 가야 하죠. 근데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의 내용이 특정한 무기 체계의 시험 발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북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서 유엔이 강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차례 유엔 이 제재를 스스로 어겼고 어겼을 때 당연히 유엔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들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쏘는 그 행위보다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국민들 불안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부 마치고요. 제가 2부에서 다시 두 분께 마이크를 엄청 많이 드리겠습니다. 잠시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4번하고 5번? 기회를 줄여도 네, 지금 3번하고 4번 어떤 거 할까 이렇게 여쭤보다가 마이크 막 들어와 버렸어요. 자, 제가 아까 킬하려다가 질문하려는 거 하나 좀 살렸습니다. 뭐냐?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좋다 서로 싸우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 좀 배려해서 의석수를 10% 확대해서 그냥 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예를 들면 딜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더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우리 정말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고 싶다는 혹은 꼭 말씀하고 싶다는 우리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먹었던 욕이 들었던 욕이 국회의원들을 밥값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 절반으로 줄여라. 절반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이 난데없이
이 국회의원 정수 늘린다고 하면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위에 민심의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아, 민심의 폭탄 떨어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저도 저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우리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도 이 문제로 넘어가면 당신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 지역에서. 민심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좀 넘기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많지 않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선거법이 만약에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수가 될 수 없는 선거법입니다. 아, 그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국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선거법이 올바른 선거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여론을 갖다 반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과잉 대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의석수가 20몇석밖에 안 되는데 교섭단체가 되니까 3분의 1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정당에서 지금 우리 선거법보다 더 바꿔야 할 것이 뭐냐면 국회법이에요. 교섭단체 정권주의 있지 않습니까? 왜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의원 300명하고 일일이 의사일정을 합의하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교섭단체 대표를 만들었더니 교섭단체 대표가 정권을 갖고 의사일정을 빨리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를 갖다 해체하고 실제로 의사일정을 자동화해야 한다. 네. 뭐 제 철학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두 분 말씀이 다 비슷한 걸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건 생물이고 타협이고 어쨌든 간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갈까요? 이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타협에도 선이 있죠. 아, 선이 있다. 그럼 절대 안 됩니까? 나머지 야당은? 예, 의석수 늘리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고 그거는 아마 국회 무용론을 넘어서 아까 뭐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국회 폭파시키겠다는 말이 나올 것도 절대 안 될 것이다. 밀령대 의원님께서는. 아마 우리 사회 합의 수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랄지 선거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합의가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헌법 개정할 때 2027년에 발효하는 걸로 하자. 그때가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당이 있을지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가 누굴지도 모르고 이해관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변화는 해놓자. 근데 당사자가 모든 거 해당 당사자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 반발이 심해갖고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해봐요. 국민들이 볼 땐 지 밖을 챙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헌법 개정이랄지 남북 관계랄지 뭐 모든 국가의 모든 수술을 해나갈 때 그것이 어떤 일정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후에 뭐 그걸 발효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를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의 한 단계에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은 두 분 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큰 걸로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재 영입 또 황교안 대표 리더십 왜 맨날 거리로만 나섰느냐. 나경원 원내대표랑 둘이서 너무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신보라 최고위원의 남편이 그러니까 비서의 남편이죠. 최고위원의 비서 남편이 백경훈 대표에게 지금 신 의원이 물려줬던 청년단체 대표직이 넘어가면서 또 다시 인재 영입의 대상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질문을 지금 5개 해주셔가지고. 아니. 간단하게 딱 2개만 할게요.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게 일단 인재 영입한 게 잘했냐 못했냐. 두 번째 신보라 최고위원 비서 남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정치인에게 숙명은 본인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자유한국당 1차 영입 그 면면들을 보면 그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의도의 가장 핵심은 정권 심판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으세요. 뭐 경제 전문가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야 이번에 이런 조국 사태를 겪고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한번 싹 바꿔보는 그래도 국민들 정말로 자유한국당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번 그런 인사들을 내놔봐라. 잔뜩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답은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 그래서 국민들 그건 우리도 알고 네, 자유한국당이 네. 앞으로 네. 정말로 어떤 새로운 인재를 갖고 자 문재인 정부 이제 정말 대신할 정도의 인재 풀과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달라. 근데 그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 저희가 뼈아프게 인정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젊은 그 인재라고 영입한 백경훈 씨. 네. 저는 이분은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도 매우 유의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의원 비선 한 편이다. 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네.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무슨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비하 얘기하지만 이거는 직업에 대한 결정적인 비하고요. 당연히 국회 여러 보좌진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성장해서 다 나중에 그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죠. 하는 보좌진 거거든요. 출신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많죠. 예. 그 국회의원 비선 한 편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프레임으로 이 사람 능력이 없을 것이다 단정하는 건 옳지 않고 이 백경훈 씨는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굉장히 훌륭한 젊은 친구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돼서 저도 안타까운데 네. 이 신보라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세심하게 사실은 이 백경훈 씨 정말 훌륭한 젊은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해서 네. 당뿐만 아니라 예. 이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누가 됐다는 게 참으로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이. 예.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랬죠.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 대표로 1호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적합한 것이냐. 특히 작년에 지방선거에 나왔던 예비후보 경력이 있었던 그렇죠. 사람을 네. 어쨌든 당선이 안 됐잖아요. 참신한 지방의원도 영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내부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정확히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우리 20대 총선에 네.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키워드가 진박간별 아니었습니까? 진박간별.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어세들고 어떻게 다니고 이런 사건까지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문간별. 반문간별. 네. 네 글자로 압축하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정당에서 그런 전략적인 포석을 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변해요. 축소지향적이 아니라 확대지향적. 네네.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지금 네. 여기는 이제 이 문법은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서 캐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소 우리끼리에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령 우리 당 같으면은 네. 축소지향적이 아니라 확대지향적이라고 할 거예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분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반문간별, 반문에 섰다고 하는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쇄신과 지도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그래서 총선 체제 조기 가동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은 한국당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인재 영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뭔가 지금 시스템 바꿀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정치의 계절이 너무 빨리 왔어요. 선거의 계절이. 지금 영입하잖아요. 너무 빨리 왔다. 내년 2월쯤 되면 그 사람 영입한지 기억도 못해요. 국민들이. 완전히 헌인물이 돼요. 헌인물이 돼요. 원래 헌인물이 아니라 헌인물. 낡은 인물이 되죠. 원래 빨라야 1월 말 보통 2월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 3월 이때쯤 돼야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선거에 집중되고 그래서 이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도 내부의 어떤 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 좀 그렇게 이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선대위 같은 경우도 조기 선대위 구성을 얘기하는데 선대위 구성과 인물 영입은 선거의 막판 카드예요. 선거의 막판 카드를 지금 11월 초에 12월 달에 쓴다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제 이해찬 체제에서 조금 이제 보충, 변화, 이제 자기 쇄신 이런 목소리를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연말에 지금 이렇게 서두른 건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김용태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사실, 정말 민주당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 보면, 제가 뼈 아프지만, 저희보다 상당히 발 빠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행보들은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 모든 기준이, 내년 총선에 맞춰줄 수밖에 없지만, 총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되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고 선거를 치르는데, 내년 선거는 정권 심판론 이외에 자유한국당에게 민주당을 대체해서 한국당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것 관련해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 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으로 가는 것을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각도 못했나? 네, 그거는 이번 문제가 아니라 19대 때도 우리 이제 공천 개념에 대해서 이주 여성이 그렇게 많은데. 네. 19대 때, 네. 19대 때 우리 의원들 스스로 공천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인적 구성, 네. 우리 민족의 구성도 바뀌고 사람들의 세대의 구성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밀레니얼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 네. 이거는 지금 50대, 60대, 386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데서 네.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네. 근데 기존의 세대는 그렇지가 않죠. 일부러 익숙하고 이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공천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랄지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영입하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거. 공정. 네. 계층 사다리를 갖다 쌓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이런 사람들이면 네. 나한테 계단을 만들어주겠구나. 때로는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희망의 사다리. 이제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께서요, 문자로 이런 질문 주셨어요. 0507 쓰시는 분께서요, 이번 총선의 두 의원님은 공천 받으실 건가요? 이 질문을 먼저 하셨네. 근데 지난번에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5.18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말들을 의원님들이 하셨을 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인가요? 같이 한번 책임지는 의미에서 뭔가 조금 나부터 먼저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 하긴 하셨던 것 같은데. 5.18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교체 때 21명의 의원들과 같이 당협위원장 내려놓는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도 공천하고 무관하신 거죠? 네,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내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론 이외에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분명한 비전과 인물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내년 선거 자동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런 인물로서 거듭날 것이고 나는 내년 공천은 아직 모르겠다. 거기 미흡하면 당연히 탈락이죠. 이렇게 이런 잣대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엄격하게 잣대가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화두를 잡고서 이루어져야 말씀을 정확히 안 하시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는데요. 민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제 최고의 관심이에요. 아니, 본인의 공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두 가지 화두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혁신성장, 혁신경제였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전도사 역할을 했죠. 또 한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생산적인 정치가 무엇이냐 한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서 미진하다고 봐요. 저는 그걸 완성시키고 싶어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점은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양당 모두 다. 그리고 그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서 국민들께 다가가고 싶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원 정수 드리는 건 사실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시고요. 저희가 뜨거운 토론 사이에 한번 여의도 촌철살인 해봤는데요. 역시 재밌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하죠. 자,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